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몸집이 제법 커졌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방송에서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분명히 날 거다.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날 시에는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에 두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시장을 좀 다녀봤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의사가 굉장히 세더군요. 한 과일가게 이 대표님께서 본인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분을 뽑았던 중도층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국민의힘 김태구 후보를 찍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다시 나오느냐. 이건 너무 파렴치하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강서구청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최소 15% 이상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태우 후보를 추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묻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김기현 대표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아닌데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 관련된 선거 책임자, 물론 본인이 총괄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 아래는 부책임자 정도를 갖다 징계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비대위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지금 벌써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김한길 전 이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김한길 비대위 체제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검사 출신이라든가 자기 오랜 지인 출신들을 갖다가 대거 공천하는데 역할을 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김행 여가부 장관 임명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예. 네. 김행 여가부 장관의 그 임명이 또 거기다가 청문회 도중에서 사실은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도망을 간 거죠. 이런 것들은 사상 처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해서 김행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용산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용산은 무오류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김행 여가부 장관의 임명은 강행될 것이고 오늘이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날이고 이제 내일 여러 안들 이야기들이 막 정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금요일 날 대통령실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표차가 얼마나 벌어지든지 간에 용산의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벌써 용산과 또 국민의힘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차피 우리가 질 선거였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사실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키운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가 바로 내년 총선에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15%, 만약 더 심해서 20% 이상의 그 격차가 난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일대 출마하는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들이 용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레임덕이 온다. 10%에서 15%까지는 뭐 그냥 젖잘싸 이렇게 넘어가지만 15%에서 20% 혹은 20% 이상이 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대 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그것도 이제 보궐선거가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메모드급으로 치러진 선거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니, 없었죠. 그리고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예, 22.4%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선거가 이번에 조금 그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투표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8시까지. 예, 8시까지 그 사이에서 어르신들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투표의 평균치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연령대 분들의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분들도 이번에는 투표를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의견,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더 국민의힘이 패배로 가는 결과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투표율에 따라서 뭐 여야가 약간 그 다른 입장을 내놓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뭐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이 훨씬 더 압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9시 이전까지 투표율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그 연령대가 투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아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낮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연령대 투표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좀 낮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중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죠. 근데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포 을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지역구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은 서울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살신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벌써 올 초부터 시작해서 하태경 의원이 너무 좋은 데서 지금 삼선을 하고 있으니 험지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오랜 친구인 석동영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어떤 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마포는 아닙니다. 거긴 정청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데인데 어떻게 글로 가겠습니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관악을 지었고 그래서 정태우 의원이 지금 있는 그 자리고요. 그 자리는 과거 오신환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하태경 의원의 친척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좀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신호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도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그 삼선 의원 이상들이 이제 험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 검사 출신들이 다수 이렇게 공천을 확정해서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죠.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물갈이를 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것도 다 본인의 측근들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민주당에도 여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저렇게
살신성인 자세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 3선 이상 중진들도 이제 저런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벌써 민주당 당내에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아마도 이번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화하기는 민주당 당내의 역학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떻게 풀어질 것이냐. 홍익표 의원이 자기의 어떤 지역구를 갖다 버리고 소초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살신성이 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과감하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한테는 아마도 감점 퍼센트를 지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신진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게, 그러면서 물갈이론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 안이 실제로 김은경 혁신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 안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한단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삼선 의원들이 뭐 민주당 삼선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처럼 뭐 어디를 버리고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영남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어찌 보면 쉽게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은 민주당이 70%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번 선거에서는 8대2 정도로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젊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게 되면 이분들은 기존의 명망을 가지고 TK 지역, PK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이런 데로 가서 열심히 그 지역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더 민주당의 어떤 지지 열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200석까지 얻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완벽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남 공천을 포기하고 강남 상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 특히나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그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면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국감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감이 뭐 국방위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고요. 국토위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들로 뭐 종일 시끄럽고 원만한 국감 진행이 어려웠다라는 게 대체적인 보도 내용들이거든요. 10일부터 시작해서 18일간의 이제 국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회에서는 1년 농사예요. 그간 이제 행정부가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잘한 일은 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잘못한 일은 잘못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정감사가 그런 본래 취지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일로 바뀌어버렸죠. 정쟁의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퇴행들 또 파행들을 갖다가 맹렬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국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감을 좀 철저하고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국감이 파행이 된다. 그것은 애초에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방위 같은 경우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 한기호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가 같은 이제 한기호 장관은 이제 사성장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원래 신원식 장관 임명자 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야기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의 어떤 편파적인 진행 플러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자질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시작부터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파행이 된 건데,
빨리 다시 오늘이라도 재조정해서 현안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 제일 문제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18조의 무기 계약을 갖다가 너무 성급하게 체결한 부분들. 이건 엄청난 국부 유출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런 엄청난 금액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야 되느냐? 왜 미국의 무기만 사야 되느냐? 프랑스의 무기, 러시아의 무기, 아주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미국의 무기만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국토위도 그냥 바로 파행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일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도망 다니기에 바쁜데 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어떤 종점 노선 변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던 안이었고 그것이 단순하게 양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송파부터 시작해서 하남, 경기도 광주, 또 여주, 양평, 그리고 춘천 여러 지자체들의 움직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토부가 주관했던 바로 국가 전체 노선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땅 일대로 강상면 일대로 노선 변경된 이 부분이 이번에 지금 본질이 밝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위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 철저하게 막느냐고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마 저는 이번 그 국정감사 안에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